오후 3시 5분에서 타이머가 울렸어요. 윤서진이 고개를 들었죠. 시계를 보니까 딱 3시.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렸어요. 아, 또 오셨네. 그 할아버지였어요. 박인호. 70대 중반쯤 늘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 축 처진 어깨, 느린 걸음걸이. 근데요, 눈빛만은 달랐어요. 뭔가를 계속 살피는 것 같은 느낌. 빠르게 이리저리 움직이는 눈빛. 사장님, 오늘도 같은 거요. 무뚝뚝한 목소리였어요. 서진은 그래도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네, 알겠습니다. 주문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식빵 50개, 단팥빵 30개, 크림빵 40개, 딱 100만 원어치. 빵을 담는 동안에도요, 할아버지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셨어요. CCTV 보시고, 천장 보시고, 다시 카메라 보시고. 서진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왜지? 왜 매번 카메라를 확인하시는 거지? 다 됐습니다. 고맙소. 할아버지가 비닐봉지 3개를 드셨어요. 그리고 계산대에 딱 100만 원을 내려놓으셨죠. 새 돈이었어요. 구겨진 것 하나 없이 은행에서 막 뽑아온 것 같은 그런 깨끗한 지폐. 어디 가시는 건데 이렇게 많이? 서진이 살짝 물어봤어요. 조심스럽게. 근데 할아버지는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냥 문을 여시더니 찬바람이 훅 들어왔죠. 좋은 하루 되시오.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서진은 계산대 위를 내려다봤어요. 그 100만 원을.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이상해. 뭔가 이상한데. 창밖을 봤어요.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죠. 무거운 빵 봉지를 양손에 들고 천천히 걸어가시는 모습. 골목 안쪽으로 점점 사라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쪽은요. 번화가도 아니고 주택가도 아니었어요. 그냥 어두운 쪽이었죠. 서진은 서랍을 열었어요. 장부를 꺼냈죠. 손이 떨리더라고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어요. 3월 17일. 박인호. 100만 원. 3월 24일. 박인호. 100만 원. 3월 31일. 박인호. 100만 원. 매주 똑같은 요일, 똑같은 시간, 똑같은 금액.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저분은 대체 누구시지? 그 많은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옆 가게 편의점 사장 최미란 언니였죠. 서진아, 그 노인 너한테도 오지? 이거 진짜 수상한 거 아니야? 서진의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나만 이상하다고 느낀 게 아니었구나. 창밖을 다시 봤어요.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골목 끝 할아버지가 사라진 그 방향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푸드득 날아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일찍 가게 문을 열었다. 어젯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꿈속에서도 새 지폐 냄새와 노인의 시선이 따라다녔다. 띠링. 문이 열리며 편의점 사장 최미란이 들어왔다. 평소보다 창백한 얼굴이었다. 서진아, 시간 좀 돼. 무슨 일이야? 미라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그 노인 말이야. 우리 가게에도 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정확히. 라면 100박스, 생수 50박스, 우유 200개, 현금으로 120만 원씩. 서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매주. 응.
그것도 벌써 2달째야. 처음엔 대량 구매 고객이라 좋았는데 미란이 휴대폰을 꺼냈다. 어제 남편이 CCTV 확인해 봤거든. 이거 봐. 화면 속 노인은 계산을 마친 뒤 편의점 뒤편 골목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어둠 속으로 짐을 가득 실은 손수레와 함께. 근데 진짜 이상한 건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 골목은 막다른 길이야. 집도 없고 창고도 없어. 그런데 노인은 그쪽으로 들어가서 사라져. 서진의 입이 바짝 말랐다. 설마 지하로?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렸다. 택배기사 도미노가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왔다. 서진 씨, 미란 씨도 여기 있네. 딱 좋았어. 들었어요? 분식집 김 사장님도 그 노인 얘기하시던데. 뭐라고? 매주 수요일마다 떡볶이 재료 대량 구매한대요. 어묵 50kg, 떡 30kg, 야채. 금액으로 80만 원어치. 역시 현금, 새돈. 미란이 숨을 들이켰다. 잠깐만. 그럼 이 동네 가게마다 돌면서 사는 거야? 서진은 재빨리 계산했다. 빵집 100만 원, 편의점 120만 원, 분식집 80만 원. 일주일에 최소 300만 원 이상. 한 달이면 1000만 원이 넘어. 도미노가 말했다. 보통 노인이 그런 돈을 어떻게? 침묵이 흘렀다. 미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돈 세탁? 아니면 불법 조직? 도미노가 덧붙였다. 작업복 차림인 거 보면 공장 같은 데서 뭔가 하는 거 아닐까? 불법 체류자들 숨겨놓고.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분 이름이 박인호래. 카드 한번 확인해 봤거든. 박인호. 도미노가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다. 여기 나오는 사람 맞아요? 대구 지하철 참사 유족. 이 사람 소송으로 보상금 받았다는 기사가 있네. 세 사람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됐다. 대구 지하철 참사 유족 박인호 씨. 7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보상금 3억 수령.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돈으로. 지금.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골목 끝.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노인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날 오후 3시 노인은 다시 나타났다.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평소와 같은 시간에. 하지만 이번엔 서진의 시선이 달랐다. 의심이 아니라 공포에 가까운 무언가였다. 그날 밤 서진은 가게 문을 닫고 홀로 남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 장부를 펼쳤다. 지난 3개월간의 거래 기록. 박인호라는 이름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됐다. 마치 주문처럼. 3월 3일 100만 원. 3월 10일 100만 원. 3월 17일 100만 원. 3월 24일 100만 원. 한 번도 빠짐없이. 한 번도 늦지 않았다. 서진은 매출 장부를 덮고 CCTV 모니터를 켰다. 저장된 영상을 되돌렸다. 오늘 오후 3시. 노인이 들어오는 장면.
재생. 노인은 문을 열고 시계를 본다. 그리고 천장에 CCTV를 힐끗 본다. 0.5초.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분명히 확인한다. 서진은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다. 화면 속 노인의 표정을 확대했다. 무표정.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는 사람처럼. 왜 카메라를 확인하지? 서진은 다른 날짜의 영상도 확인했다. 지난주, 지지난주, 한 달 전, 모두 같았다. 정확히 같은 시간, 같은 동선, 같은 행동. 너무 완벽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미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노인 동선 좀 확인해 봤어. 우리 가게 나가면 어디로 가? 답장은 금방 왔다. 북쪽 골목. 그 다음은 몰라. CCTV 사각지대거든. 서진은 지도 앱을 켰다. 가게 위치를 확인하고 북쪽 골목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다. 편의점, 분식집, 철물점, 슈퍼마켓. 모두 노인이 들르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폐쇄된 지하철 입구. 서진의 손가락이 멈췄다. 설마.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그 사고로 폐쇄된 역이 이 근처 어딘가에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휴대폰이 울렸다. 미란이었다. 서진아, 지금 집에? 응, 가게에 아직 있어. 나 지금 남편이랑 얘기하다가 진짜 무서워졌어.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노인 혹시 사람을 어딘가에 가둬놓고 있는 거 아닐까? 뭐? 생각해봐. 빵, 라면, 물, 생필품. 다 사람이 먹을 거잖아. 근데 양이 너무 많아. 한두 명이 아니야. 서진의 입술이 바짝 말랐다. 그리고 현금만 쓰잖아. 추적 안 당하려고. 게다가 매번 사각지대로 사라진다고. 언니,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로?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만약 정말로. 그녀는 다시 모니터를 봤다. 일시정지된 화면 속 노인의 얼굴. 70대 노인. 구부정한 등. 기름때 묻은 작업복. 하지만 그 눈빛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서진아, 내일 경찰서 갈래? 같이?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 만약 그냥 선한 일을 하는 노인이라면, 하지만 만약 내가 맞다면.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다. 어둠이 골목을 삼키고 있었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일 가보자.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다시 한번 모니터를 응시했다. 화면 속 노인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서진을 보고 있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서진과 미라는 구청 앞에 서 있었다. 정말 들어갈 거야?
미란이 물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 내린 결심을 번복할 수 없었다. 사회복지과 사무실. 책상마다 서류 더미가 쌓여 있고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다. 박인호 씨 건으로 오셨다고요? 담당 복지사 한도윤은 3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피곤해 보이는 눈빛이었지만 서진의 말을 듣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매주 수백만 원씩? 네. 현금으로만요. 그리고 항상 같은 시간, 같은 패턴으로 움직여요. 도윤은 잠시 침묵하더니 서랍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다. 먼지가 쌓인 오래된 자료였다. 박인호 씨, 이분 맞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노인이 있었다. 지금보다 훨씬 꼿꼿한 자세. 하지만 눈빛은 죽어 있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유족이세요. 서진의 숨이 멎었다. 딸을 잃으셨어요. 박소정 양. 당시 18세. 도윤이 페이지를 넘겼다. 중앙로역에서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대요. 학교 끝나고 바로 지하철을 탔는데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그 후로 박 씨는 무너지셨어요. 7년간 소송을 벌이셨죠.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책임지길 바라셨던 거예요. 도윤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법원 판결문이었다. 2010년 보상금 3억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그녀가 서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돈을 받고 나서 박 씨는 사라지셨어요. 사라졌다고요? 네. 주소도 옮기셨고 연락도 끊으셨어요. 저희가 몇 번 찾아뵈려 했지만 거부하셨죠. 혼자 있고 싶다고.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지금은 어디 사세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마지막 주소지는 철거된 지 오래예요. 공식적으로는 주민등록상 거주 불명이세요. 서진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거주 불명? 그럼 어디서 사는 거지? 혹시?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 씨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될 가능성은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걱정은 됩니다. 그분의 정신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정신 상태요? 딸을 잃은 충격이 너무 컸어요. 당시 상담 기록을 보면 도윤이 페이지를 펼쳤다.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 내가 지켜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셨대요. 마치 강박처럼.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미란이 속삭였다. 그럼 진짜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 도윤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보상금 3억이면 충분히 큰 돈이에요. 만약 잘못된 방향으로. 그녀가 말을 멈췄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소재부터 파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도심 너머로 오래된 건물들이 보였다. 박인호, 당신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때 도윤의 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잠깐만 하는 손짓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네, 한도윤입니다. 네. 뭐라고요?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금 바로 갑니다. 전화를 끊은 그녀가 서진을 봤다. 방금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어젯밤 누군가 폐쇄된 중앙로역 입구 근처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목격했다고 신고가 들어왔대요.
서진의 심장이 멎었다. 밤중에 손수레 끌고 들어가는 노인을 봤다고요. 그리고 도윤이 숨을 삼켰다.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서진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들 수 없었다. 아이들 목소리.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폐쇄된 지하철역에서 밤중에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그녀는 노트북을 켰다. 검색창에 박인호를 입력했다. 오래된 기사들이 쏟아졌다. 대구 참사 유족 7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승소. 딸을 돌려달라 매일 법원 앞 1인 시위. 보상금 3억 받았지만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사진 속 박인호는 지금보다 훨씬 말랐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딸의 사진을 든 팻말을 들고 있었다. 소정아, 아빠가 꼭 책임자를 찾아줄게. 서진의 손가락이 멈췄다. 다음 기사. 참사 유족 박인호 씨 보상금 수령 후 홀연히 사라져. 2010년 9월. 주변 이웃들은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서 떠났다고 증언했다. 새 주소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친척들조차 연락이 두절됐다고 한다. 서진은 더 깊이 검색했다. 커뮤니티 게시판, SNS, 뉴스 댓글. 그리고 2년 전 한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발견했다. 제목 중앙로역 근처에서 이상한 노인 봤는데요. 새벽에 조깅하다가 봤어요. 70대쯤 되는 노인이 폐쇄된 역 입구 쪽에서 뭔가를 나르고 있더라고요. 손수레에 짐 가득 싸서. 근처에 사는 분인가 했는데 그쪽은 사람이 안 사는 구역 아닌가요? 좀 섬뜩했어요. 댓글들. 그 근처 노숙자들 많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폐역 주변에 임시 거처 만들어 사는 사람들 있대요. 신고는 하셨어요? 서진은 화면을 스크롤했다. 같은 사람이 쓴 댓글이 있었다. 신고 안 했어요. 그냥 뭔가 슬퍼 보이더라고요. 혼자 묵묵히 짐 나르는 모습이. 서진은 노트북을 덮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2년 전부터? 그럼 2년 동안 계속? 휴대폰이 울렸다. 도윤이었다. 서진 씨, 지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경찰이 오늘 오후에 현장 조사 들어간대요. 혹시 동행하실 수 있으세요? 박인호 씨를 직접 목격한 분이니까 진술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서진은 망설였다.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다시 화면을 켰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었다. 박소정을 검색했다. 희생자 명단이 나왔다. 192명의 이름들. 그중 하나. 박소정 18세, 고등학교 3학년. 서진은 관련 기사를 클릭했다. 박소정 양은 사고 당일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중앙로역에서 하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불이 난 열차 안에 갇혔고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서진은 눈을 감았다. 가슴이 먹먹했다. 그 아버지가, 딸을 잃은 그 아버지가. 그때 또 다른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박소정 양 생전에 봉사활동 열심. 어려운 아이들 돕고 싶다 꿈꿔.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 양은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한다. 가난하거나 버려진 아이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고 싶다고 자주 말했다고. 서진의 손이 떨렸다. 아이들을 돕고 싶었던 딸. 그리고 지금 폐쇄된 역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목소리.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은 어느새 어두워지고 있었다. 멀리 도심 불빛 사이로 오래된 건물들이 검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중 어딘가에 박인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서진은 가방을 집어들었다. 내일 오후 경찰과 함께 그곳에 갈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진실이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오후 2시 50분.
서진은 가게 창가에 서서 골목을 주시했다. 손에는 휴대폰. 도윤에게 보낸 메시지는 아직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다. 경찰 조사는 오후 4시. 그 전에 내가 먼저. 오후 3시 정각. 문이 열렸다. 박인호가 들어왔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 기름때 묻은 작업복,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그 예리한 눈빛. 사장님, 오늘도 같은 거요. 서진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손이 떨렸다. 빵을 담으면서도 계속 노인을 훔쳐봤다. 노인은 여전히 CCTV를 확인하고 시계를 보고 천장을 올려다봤다. 마치 루틴처럼. 됐습니다. 고맙소. 100만 원이 계산대 위에 놓였다. 새 돈. 항상 그랬듯이. 노인이 문을 열고 나갔다. 서진은 재빨리 앞치마를 벗고 잠시 자리 비운 팻말을 걸었다. 가방을 집어들고 문을 열었다. 이건 미친 짓이야. 하지만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노인의 뒤를 따랐다. 북쪽 골목. 노인은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걸었다. 무거운 봉지 3개를 들고도 흔들림이 없었다. 서진은 20m 뒤에서 따랐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편의점을 지나고 분식집을 지나고 철물점을 지났다. 노인은 어느 가게에도 들르지 않았다. 오늘은 서진의 가게만. 골목이 점점 좁아졌다. 사람들이 사라졌다. 건물들은 오래되고 낡았다. 그리고 노인이 멈췄다. 서진도 급히 전봇대 뒤에 몸을 숨겼다. 노인은 주변을 살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누군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서진은 숨을 죽였다. 5초. 10초. 노인이 다시 걸었다. 서진은 조금 더 거리를 두고 따랐다. 골목 끝. 낡은 펜스가 있었다. 출입금지 표지판. 그 너머로 계단이 보였다.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폐쇄된 중앙로역 입구. 노인은 펜스 사이 틈을 비집고 들어갔다. 놀랍도록 익숙한 동작이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들어가야 해. 지금이 아니면.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내. 지금 폐쇄된 중앙로역 입구에 있어요. 박인호 씨 뒤따라왔어요. 들어가 봅니다. 전송. 서진은 펜스로 다가갔다. 틈은 생각보다 좁았다. 하지만 노인이 지나갔다면 자신도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숨을 참고 몸을 밀어 넣었다. 끼. 철제 소리가 울렸다. 서진은 얼어붙었다. 아래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들켰나? 침묵. 그리고 다시 발소리가 멀어졌다.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펜스를 빠져나왔다. 계단이 눈앞에 있었다.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콘크리트 계단. 벽에는 낡은 안내판 중앙로역 3번 출구. 서진은 휴대폰 손전등을 켰다. 한 걸음, 두 걸음. 계단을 내려갔다. 공기가 차가워졌다. 축축한 냄새. 오래된 연기 냄새. 그리고 타는 냄새. 서진의 손전등 불빛이 벽을 비췄다. 그을린 흔적들. 2003년 화재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계단은 끝없이 이어졌다. 그리고 아래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촛불 같은 희미하고 흔들리는 빛. 서진은 걸음을 멈췄다. 귀를 기울였다. 소리가 들렸다. 웅성웅성. 사람들의 목소리. 아니, 아이들의 목소리. 그거 내 거야. 조용히 해, 아저씨 오신다. 오늘은 빵이 많네. 서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정말로 아이들이 있어?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계단을 더 내려갔다. 그리고 마지막 계단을 돌아섰을 때 지하에 펼쳐진 광경을 목격했다. 낡은 역사 플랫폼.
깨진 타일, 녹슨 철로, 그리고 그 한가운데 천막과 조명, 책상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아이들이 있었다. 10명 남짓, 1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박인호 주변에 모여 있었다. 노인은 빵 봉지를 열고 있었다. 오늘은 크림빵도 있다. 하나씩 가져가거라.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서진은 숨이 멎었다. 이게 대체? 그때 노인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서진과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췄다. 노인의 얼굴에는 놀람도 분노도 없었다. 다만 깊은 슬픔만이 있었다. 누구십니까? 박인호의 목소리는 날카롭지 않았다. 오히려 지쳐 있었다. 서진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계단에 선 채로 얼어붙었다. 아이들이 일제히 서진을 바라봤다. 경계하는 눈빛, 겁먹은 얼굴들. 아저씨, 저 사람 누구예요? 한 소년이 물었다. 괜찮다. 걱정 마라.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서진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서진은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노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제발, 경찰을 부르기 전에 5분만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진 베이커리 사장님이시죠. 저를 뒤따라오셨다는 것도. 노인이 한숨을 쉬었다. 언젠가는 들킬 줄 알았습니다. 서진은 주변을 둘러봤다. 천막 아래 책상들, 낡은 교과서들, 담요와 침낭, 간이 화장실 표지판, 그리고 벽면에 붙은 종이, 소정방 규칙, 서로 존중하기, 폭력 금지, 거짓말하지 않기, 함께 공부하기, 소정방. 서진이 중얼거렸다.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제 딸 이름입니다. 박소정. 2003년에 여기서 죽었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이 아이들은?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체 누구예요? 노인은 천천히 돌아서서 아이들을 바라봤다. 집 나온 아이들입니다. 버려진 아이들, 학교에서 도망친 아이들, 돌아갈 곳이 없는 아이들. 한 소녀가 고개를 숙였다. 12살쯤 되어 보였다. 저는 2년 전부터 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2년? 처음에는 한 명이었습니다. 역 근처에서 떨고 있는 남자아이를 발견했죠. 겨울이었습니다. 얼어 죽을 뻔했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제 딸이 보였습니다. 서진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쉼터에 데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도망갔어요. 시설이 싫다고, 다시 맞을까봐 무섭다고. 노인이 서진을 바라봤다. 그래서 제가 이곳을 만들었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정식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신고하면 아이들이 다시 시설로 가거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그곳은 지옥입니다. 학대하는 부모, 무관심한 시스템, 폭력적인 또래들. 한 소년이 소매를 걷어 올렸다. 팔에 화상 자국이 있었다. 우리는 여기가 좋아요. 소년이 말했다. 아저씨는 때리지도 않고 밥도 주고 공부도 가르쳐줘요. 서진은 말문이 막혔다. 불법이라는 거 압니다.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신고하셔도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 딸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불 속에서. 하지만 이 아이들만큼은. 노인의 목소리가 끊겼다. 서진은 벽에 붙은 사진을 봤다. 교복 입은 소녀, 밝게 웃고 있는 얼굴. 박소정. 그 옆에 메모가 붙어 있었다.
소정아, 아빠가 너의 꿈을 이루고 있단다.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있어. 내가 원했던 대로.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사장님, 노인이 무릎을 꿇으려 했다. 안 돼요. 서진이 급히 말렸다. 일어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마십시오. 일주일만, 아니 사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낼 방법을 찾겠습니다. 서진은 아이들을 바라봤다. 불안한 눈빛, 떨리는 손. 하지만 그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것. 살아있다는 의지. 여기서, 서진이 말했다. 여기서 얼마나 오래 사셨어요? 2년입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혼자서요? 네. 서진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다. 도윤에게 보낸 메시지가 아직 읽음으로 바뀌지 않았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다. 삭제 버튼. 그리고 클릭. 일주일이 아니라. 서진이 노인을 똑바로 바라봤다.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야 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노인의 눈이 커졌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해요. 제대로 된 도움이. 서진은 주변을 다시 둘러봤다. 어둡고 춥고 불안정한 공간. 하지만 이곳은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서진은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 가까이서 보니 더 절박했다. 낡은 책상 위에 놓인 연필들. 반쯤 찢어진 노트. 아이들이 쓴 듯한 글씨. 나의 꿈 요리사. 나의 꿈 선생님. 나의 꿈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마지막 문장에서 서진의 발걸음이 멈췄다. 앉으시겠습니까? 노인이 의자를 권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아이들이 여전히 경계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소개할게요. 한 소녀가 앞으로 나섰다. 14살쯤 되어 보였다. 전 민지예요. 여기 온 지 1년 됐어요. 안녕. 민지야. 처음엔 저도 무서웠어요. 여기 어둡고 냄새도 나고. 민지가 주변을 둘러봤다. 근데 할아버지가 매일 와주셨어요. 밥 주시고 이불 가져다 주시고. 그리고 소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때리지 않으셨어요. 서진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저는 준호예요. 화상 자국이 있던 소년이 말했다. 엄마 남자친구가. 담배불로.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괜찮아. 노인이 소년의 어깨를 토닥였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씩 이야기를 꺼냈다. 가출한 아이. 보육원을 탈출한 아이.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 학교 폭력을 피해온 아이. 10명의 아이들. 10개의 상처. 할아버지는 매일 와요. 민지가 말했다. 아침에는 빵이랑 우유. 점심엔 라면이나 김밥. 저녁엔 도시락. 소녀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가끔 공부도 가르쳐줘요. 수학이랑 국어. 서진은 노인을 바라봤다. 혼자서. 이 모든 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보상금이 있었으니까요. 딸을 잃고 받은 돈.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서진이 말을 멈췄다.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아. 노인도 알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깊은 피로가 묻어났다.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걸. 노인이 천천히 말했다. 돈도 바닥나고 있고 제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더 이 아이들에게 안전한 곳을 주고 싶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세상은 이 아이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차갑고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서진은 벽을 따라 걸었다.
천막 뒤편에는 간이 부엌이 있었다. 카세트 버너, 냄비, 컵라면 상자들. 전기는요? 발전기 씁니다. 시끄러워서 밤에만 켜요. 물은요? 근처 공사장 수도를 몰래. 노인이 머리를 숙였다. 불법이라는 거 압니다. 서진은 화장실 쪽을 봤다. 간이 변기와 양동이. 겨울엔 어떻게? 추웠습니다. 민지가 대답했다. 근데 할아버지가 전기장판 여러 개 사다 주셨어요. 그리고 핫팩도 매일. 서진은 천장을 올려다 봤다. 콘크리트 천장. 녹슨 파이프. 그을린 흔적. 이곳은 무덤이었다. 192명이 죽은.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의 집이었다. 사장님.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신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서진은 돌아섰다. 아이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신고는 안 해요. 아이들의 얼굴이 밝아졌다. 대신에 노인이 긴장했다. 제대로 된 도움을 받아야 해요. 이렇게 숨어 지내는 건. 서진이 주변을 둘러봤다. 이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임시 방편일 뿐이죠. 하지만 이 아이들은 시설로 가면 시설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구청 복지과에. 그 사람이라면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가능할까요? 해봐야죠. 서진이 노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혼자 짊어지실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께서 2년 동안 지켜오셨잖아요. 이젠 다른 사람들도 함께 나눠져야 할 때예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울지 마세요. 서진이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다. 도윤에게 새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급한 일 있어요. 만나야 해요. 지금 당장.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서진은 알았다. 자신도 이제 이 비밀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두렵지 않았다. 그날 저녁 서진의 빵집에 4명이 모였다. 서진, 도윤, 미란, 그리고 도미노. 뭐라고? 미란이 눈을 크게 떴다.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고? 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폐쇄된 역에서 2년 동안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서진이 찍어온 사진들을 넘겼다. 천막, 책상, 아이들의 노트, 그리고 벽에 붙은 소정방 규칙. 이건 도윤이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건 불법이에요. 미신고 보호시설, 무단거주, 아동복지법 위반. 알아요. 서진이 말을 끊었다. 하지만 그분은 아기가 없었어요. 오히려 악의 여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녀가 사진을 다시 봤다. 이 환경은 아이들에게 안전하지 않아요. 화재 위험, 위생 문제, 의료 접근성.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서진이 간절하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아야 해요. 침묵이 흘렀다. 미안하지만 도미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전문가들이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문가들한테 넘기면 아이들은 시설로 가요. 서진이 말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시설을 두려워해요. 이유가 있어서요. 도윤이 한숨을 쉬었다. 서진 씨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아동보호 시스템에 구멍이 많은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녀가 서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렇다고 이렇게 숨어 지내는 게 답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답이에요?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이들을 다시 학대하는 부모한테 돌려보내요.
폭력적인 시설에 보내요. 서진아. 미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진은 눈물을 참았다. 제가 그 아이들을 봤어요. 눈빛을 봤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아이들은 살아있고 싶어 해요. 안전하게, 평범하게. 그게 그렇게 큰 바람인가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시스템의 한계를. 일단, 도윤이 천천히 말했다. 경찰 신고는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아동 보호 전문 기관에 연락할게요. 상황을 설명하고 아이들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면 박인호 할아버지는요? 서진이 물었다. 처벌받을 수 있어요. 도윤이 솔직하게 답했다. 불법 행위니까요. 처벌? 서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생명을 구한 사람을요? 법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그럼 법이 틀렸어요. 도윤이 서진의 어깨를 잡았다. 저도 화가 나요. 이런 시스템에.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녀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최대한 아이들을 지키고 박 씨가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서는 거예요. 증언하고 탄원하고 여론을 만들어서. 도윤이 사진을 다시 펼쳤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그래야 시스템이 바뀌니까.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도울게. 우리 가게 CCTV 자료랑 거래 내역 다 줄 수 있어. 박 씨가 정말로 아이들 위해서 돈 쓴 거 증명할 수 있잖아. 나도요. 도미노가 말했다. 시장 상인들한테 얘기해 볼게요. 다들 박 씨 알거든요. 증언 많이 모으면. 서진은 세 사람을 바라봤다. 혼자가 아니구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할 건 없어. 미란이 미소 지었다. 우리 동네잖아. 우리가 지켜야지. 도윤이 노트북을 켰다. 일단 계획을 세워야 해요. 단계별로. 그녀가 타이핑을 시작했다. 첫째, 아이들 안전 확보. 둘째, 박인호 씨 법적 보호. 셋째, 장기적 해결책 마련. 장기적 해결책이요? 네. 이 문제가 박 씨와 10명의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도윤이 서진을 바라봤다. 이 도시에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더 있을까요? 숨어서 떨면서 도움을 기다리는.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우리가.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뭔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정식으로. 법적으로. 이런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 도윤의 눈이 반짝였다. 민간 쉼터? 네. 시설 같은 데가 아니라 진짜 가족 같은 곳. 쉽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서진이 창밖을 바라봤다. 해볼 가치는 있잖아요. 미란이 손을 들었다. 시작할 돈은 내가 댈게. 일단 얼마나 필요한데? 설마 진심이야? 도미노가 놀라 물었다. 당연하지. 우리 애들도 언젠가 저런 일 겪을 수도 있는 거잖아. 미란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서진은 눈물이 났다. 세상은 차갑지만 사람은 따뜻하구나. 3개월 후 폐쇄된 중앙로역 입구는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서진은 계단을 내려가며 변화를 느꼈다. 새로 설치된 조명, 깨끗해진 벽, 그리고 입구에 붙은 현판. 소정해진 마이너스 청소년 자립 지원 공간. 서진 씨, 민지가 달려왔다. 오늘 수학 시험 90점 받았어요. 정말 잘했네. 지하 공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천막 대신 제대로 된 칸막이, 침대와 책장, 공부방과 식당 공간, 그리고 벽면에 가득 붙은 아이들의 그림과 글. 도윤이 서류를 들고 다가왔다. 오늘 시청에서 최종 승인 났어요.
정식 비영리 민간 쉼터로 등록됐어요. 정말요? 네. 앞으로는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요. 도윤이 미소 지었다. 쉽지 않았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쉽지 않았다. 경찰 조사, 아동보호기관과의 협상, 언론 인터뷰, 시의회 탄원, 밤새워 작성한 사업계획서. 하지만 해낼만 했어요. 미란이 음식을 들고 들어왔다. 애들아, 저녁이다. 오늘은 떡볶이 페스티벌.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이제는 10명이 아니라 15명. 새로운 아이들도 있었다. 할아버지, 준호가 소리쳤다. 빨리 오세요. 박인호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늘도 빵 가져오셨어요? 민지가 물었다. 물론이지. 노인이 가방을 열었다. 서진 베이커리 특제 단팥빵이다. 아이들이 웃으며 빵을 받았다. 서진은 벽면을 바라봤다. 박소정의 사진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는 봉사자들의 사진, 후원자들의 메시지, 아이들의 감사 편지가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새로운 문구. 혼자서는 불을 켤 수 없지만 함께라면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서진 씨, 도윤이 다가왔다. 다음 주에 MBC에서 다큐멘터리 촬영 온대요. 소정의 집 이야기를. 정말요? 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가 오고 있어요. 비슷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도윤의 눈빛이 반짝였다. 이게 시작일 수도 있어요. 전국적으로. 서진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도미노가 큰 상자를 들고 왔다. 시장 상인회에서 보낸 거예요. 책이랑 학용품 가득. 상인회 아저씨들도 고마워해요. 준호가 말했다. 우리 때문에 동네가 유명해졌다고. 유명해진 건 너희 덕분이 아니라. 박인호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희가 용기 내준 덕분이지. 저녁 식사가 시작됐다. 떡볶이, 빵, 과일, 우유. 예전처럼 숨죽이며 먹는 것이 아니라 웃으며 떠들며 나눠 먹었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이 외쳤다. 서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3개월 전, 이 공간은 어둠이었다. 공포였다. 비밀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서진 씨도 앉으세요. 민지가 손짓했다. 서진은 아이들 사이에 앉았다. 따뜻한 음식 냄새, 웃음소리, 그리고 안전함. 식사 후 박인호가 조용히 서진에게 다가왔다. 고맙습니다. 정말. 제가요? 할아버지께서 더. 아닙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저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슬픔에서, 죄책감에서. 그가 박소정의 사진을 바라봤다. 하지만 당신은 정면으로 맞서셨어요. 문제를, 세상을. 혼자서는 못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노인이 미소 지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두 사람은 함께 아이들을 바라봤다. 준호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민지는 동생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새로운 아이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소정이가.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하늘에서 보고 있겠죠. 아빠가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을 거예요. 서진이 대답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서진은 마지막으로 공간을 둘러봤다. 불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다. 아이들이 잠들고 있었다. 하지만 완전한 어둠은 아니었다. 복도 조명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밤새 안전을 지키는 불빛. 서진은 계단을 올라가며 생각했다. 3개월 전 나는 노인을 의심했다. 범죄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였다. 그는 영웅이 아니었다. 그저 상처 입은 아버지였다. 그리고 나는 방관자가 아니게 되었다. 계단 끝에서 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들, 수많은 창문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얼마나 많은 비밀이, 얼마나 많은 고통이. 하지만 이제 서진은 알았다.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는 불을 켤 수 있다는 것을.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라면 빛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 메시지를 확인했다. 도윤으로부터. 다음 주 부산에서 상담 요청 왔어요. 거기도 소정의 집 같은 곳 만들고 싶대요. 같이 갈래요? 서진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당연하죠. 함께 갑시다. 1년 후 소정의 집 모델은 전국 7개 도시로 확산되었다. 박인호는 청소년 자립 지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진 베이커리는 매주 소정의 집에 빵을 기부한다. 민지는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꿈은 사회복지사. 준호는 요리를 배우고 있다. 그리고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추모비에 새로운 명패가 추가되었다. 박소정을 기억하며 마이너스 소정의 집 후원자 일동. 어둠은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불을 켜는 사람들도 존재한다.